소화라고 하는 것은 소화관 안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로 작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장에서의 소화와 대장에서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을 생화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의 경우 글라이코식도 본드를 가스분해시키는 것이고, 이거 단백질의 경우는 펩타이드 본드를 가스분해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성지질의 경우는 이스터 본드를 가스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양물질을 가스분해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라이코칼릭스, 당피라고 하는 구조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 상피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미세육모층이 잘 보이고 있고, 그 미세육모 바깥에 또 하나의 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미세육모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이 구조물들은 당 단백질과 당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육모에 있는 미세육모 바깥에 있는 층을 당으로 된 껍질,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글라이코칼릭스, 우리말로 당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당피에는 많은 효소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육모 표면에 엔자임들, 소화효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소화산물은 바로 옆에 있는 흡수 단백질에 의해서 바로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최종 소화하는 과정과 흡수되는 과정이 서로 같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흡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삼투물질 농도 차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한 수분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삼투성 설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최종 소화되는 단계하고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흡수되는 곳에서 먼 곳에 많은 삼투물질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투물질 농도 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흡수하기 전에 그 삼투물질 농도 경사에 의해서 수분이 장관 상피세포에서 장관 내광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흡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설사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피 구조물에 있는 그 최종 단계의 소화효소들 때문에 이러한 무사히 소화를 마치고 흡수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육모에 있는 상피세포를 부위별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음화 쪽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주로 이제 분비, 전해질과 수분의 분비 역할을 하고,
육모 쪽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소화산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상피세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곳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피세포들은 바로 음화 부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성되는 것은 음화 지역에서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분비를 하는 기능만 갖게 됩니다. 그러던 세포들이 육모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육모를 따라서 그 육모 끝 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또 맨 끝에 가까이 되면은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미세 육모의 솔변연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소들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의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새로 생성된 상피세포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또 이제 육모의 맨 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내용물과, 소장에 있는 내용물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상해를, 즉 데미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피세포가 이곳에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음화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점차 이제 위로 올라온 이런 세포들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육모 끝에 있는 이런 상피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 상피세포의 솔변연에 붙어 있는 소화효소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화효소를 내강에 분비해 주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화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진 이런 상피세포가 이런 끝에까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때까지 걸리는 그 상피세포의 수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이프 스팬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3일에서 5일 정도 된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은 육모 끝에 있는 상피세포가 완전히 교체가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맨 아래 있는 그림을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소화효소가 그 미세 육모 바깥쪽으로 노출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세 육모의 멤브레인에는 어떤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 중에는 이런 최종 소화산물을 흡수하는 그러한 캐리어 프로테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장과 내강에서 이루어지는 루미널 페이지 소화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멤브레인에 결합되어 있는 장관세포의 미세육모 쪽에 있는 멤브레인에 결합되어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멤브레인 페이즈, 막 소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막 소화 과정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당피층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내강에서 이루어지는 소화는 많은 당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이 이제 이 알파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있는데, 보통 탄수화물의 저장의 형태는 이제 전분이 되겠죠. 전분은 많은 수의 포도당이 알파 14결합과 알파 16결합으로 연결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알파 14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한 줄에 사슬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알파 16결합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포도당을 복잡한 구조로 해서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아밀레이즈가 이런 스타치를 분해하게 되면은 2개 또는 3조각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탄수화물로 이제 쪼개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알파 14결합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2개짜리 포도당 2개가 알파 14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토스나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말토트리오스, 그리고 16결합으로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소말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16결합과 14결합이 서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작은 조각인 덱스트린, 이러한 구조물로 잘라집니다. 내강에서 이루어지는 소화산물은 이런 4가지 탄수화물로 쪼개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덱스트린을 이제 잠깐 설명하면, 덱스트린은 그 우표 뒷면이라든가 또는 편지봉투 뒷면에 우리가 이제 침을 발라서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착체는 반드시 덱스트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포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단당류 형태로는 쪼개지지가 않는데, 이러한 과정은 그 막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말토스를 분해하는 효소는 말타아제가 되겠고, 아이소말토스는 아이소말타아제, 말토트리오스는 말타아제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물 중에서 탄수화물은 전분으로 저장되어 있지만, 또 다른 탄수화물은 이제 우유에 있는 유당이 있을 수 있겠죠. 유당은 이제 락토스, 유당 또는 젖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락토스는 이당류입니다. 그리고 설탕, 우리가 식품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설탕도 역시 이당류입니다. 이당류는, 그러니까 당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탄수화물은 굳이 내강의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바로 멤브레인에 결합되어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당류인 락토스는 락타아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설탕은 영어로는 스크로즈니까 스크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락토스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그 다음에 설탕의 경우는 포도당과 프록토스 또는 뭐 이건 엿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의 단당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토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개의 포도당으로 전부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당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단당류로 쪼개져야지만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운데 있는 장관세포의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에 보면은 장관상피세포인데, 여기서 락타아제나 말타아제가 세포막에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락토스나 말토스를 분해를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포도당 캐리어를 통해서
장관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포도당 캐리어가 아닌 이제 갈락토스 캐리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포도당 소화 효소와 그것을 그다음에 단당류들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단백질이 이제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소화 효소와 그 기질의 어떠한 그 특이성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성이 높으면은 또 높은 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꼭 한 가지 기질만 아니라 몇 종류의 기질에도 이제 같이 분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나름대로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스타치 산물은 스타치 산물들은 보통 이제 한 개의 엔자임의 스페시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글루코아밀레이즈라든가 또는 스크레이즈 또는 아이소말테이즈와 같은 이러한 그러니까 몇 개의 다른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아이소말테즈를 예를 들면 아이소말테즈는 덱스트린의 경우는 95%의 덱스트린을 아이소말테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알파 1사결합은 대략 20% 정도를 아이소말테즈가 분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토트리오스의 50%를 아이소말테이즈가 분해를 한다. 그리고 말토스는 또 역시 50%를 아이소말테이즈가 분해를 한다는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말테이즈는 꼭 한 가지 기질만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탄수화물도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죠. 주로 이제 이당류를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당류는 락토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락타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설탕은 반드시 수크라이즈에 의해서만 분해가 된다 하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할로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트레할로스는 바로 그 위에 있는 포도당이 알파 1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트레할로스는 버섯 종류라든가 또는 선인장 그리고 곤충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충류에서는 에너존으로 많이 사용되고 포도당에서는 이제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거 보습제로서 이 트레할로스는 수분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로서 화장품에 많이 이용이 된다 하는 그런 이당류가 되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트레할로스에 의해서만 100% 분해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기본적으로 트리아실글리세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글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아실기로서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 지질은 바로 이러한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분해가 될 때는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리페이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리페이지는 코리페이즈하고 그 다음에 담즙산염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지방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성 지방인
트리아식 글리세롤을 분해할 때 리페이즈는 양쪽 글리세롤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탄소 중에 양쪽 사이드는 결국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파로 표시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베타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 리페이즈는 양쪽 끝에 있는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지방산은 분해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는 지방산은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페이즈에 의해서는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두 개의 지방산과 한 개의 2번 위치, 즉 베타 위치를 또 번호로 하면 2번 위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2번 위치에 아실기가 하나 붙어 있는 글리세롤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위치에 모노 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칭하면 2mg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근데 이것이 장관 상피세포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마이셀이나 마이셀을 형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마이셀이나 근데 이 마이셀은 어떤 구조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환경은 수용성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들하고도 결합이 돼 있어야지만 안정된 형태를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산염이 이 안정화하는데 관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옆에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emulsification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큰 덩어리 지방, 우리가 음식물에 섭취했을 때는 지방이 꽤 큰 덩어리로 존재를 하겠죠. 이 지방을 또 작은 조각의 지방 덩어리로 쪼개야지만이 소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표면적이 좀 더 넓어지니까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작게 만드느냐, 이건 바로 담즙산염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즙산염은 한쪽은 차지를 갖고 있는 부분, 앞에 담즙산염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하이드록시기가 몇 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드록시기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 결합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외의 구조물은 소수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성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지질과 결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가 갖고 있는 차지를 갖고 있는 부분은 물 분자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쪼갤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이제 담즙산염이 좀 더 둘러싸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담즙산의 지용성 부분이 지방과 결합을 하고, 수용성 부분이 물 분자와 결합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작은 구형의 지방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지방, 즉 중성지방이죠. 이 경우는 중성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리페이즈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담즙산염으로 전부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리페이즈가 붙을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리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코리페이즈가 담즙산염,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즙산염을 좀 이렇게 밀쳐내서 그 안에 리페이즈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리페이즈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작은 지방 덩어리, 그 안에 있는 중성 지방들을 전부 다 지방산과 2mg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산과 2mg는 다시 또 담즙산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셀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마이셀 형태로
이제 장관 상피세포 안에 흡수가 됩니다. 다음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경우도 내강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과 세포막에서 이루어지는 막 소화 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소화 과정을 보면은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또는 폴리펩타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안에서 자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는 반면에 양쪽 사이드 맨 끝에 있는 아미노산만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소화 효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종류 엔도펩티데이즈와 엑소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이런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한 개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아도 흡수는 될 수가 있습니다. 2개 또는 3개짜리의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경우도 소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엔도펩티데이즈나 엑소펩티데이즈에 의해서 2개, 1개짜리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수도 있고 2개 또는 3개짜리의 아미노산 결합물까지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양쪽 끝에서만 아미노산을 떼어낼 수 있는 이런 펩티데이즈는 카복시펩티데이즈와 아미노펩티데이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펩티데이즈는 단백질에서 아미노기 쪽에 있는, 그래서 N터미널 쪽에 있는 아미노산 1개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펩티데이즈가 되겠고, 카복시펩티데이즈는 반대로 C터미널에 있는 1개의 아미노산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엔도펩티데이즈는 특별한 시퀀스를 갖고 있는 어떤 아미노산의 그 가운데 부분을, 그러니까 아미노산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있을 때 그 폴리펩타이드 안에 있는 특정한 아미노산 시퀀스를 인지를 해서 그 부위를 이제 절단을 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폴리펩타이드의 안쪽을 쪼개면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 자르는 것만 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단백질 분해 요소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단백질 분해 요소들은 전부 다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소가 엔테로카이네이즈인데, 엔테로카이네이즈는 12지장 장관 상피세포의 그 솔변연 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액이 12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엔테로카이네이즈는 트립시노젠을 그 일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활성화시킵니다. 그 트립시노젠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의 펩타이드를 딱 그 절단해서 떼어내면은 비로소 이제 트립시노젠이 트립신으로 전환돼서 단백질 분해 요소로서의 활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테로카이네이즈가 자르는 그러한 부위는 6번과 7번 위치에 바이린과 아이소루신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테로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트립신이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 트립신은 자기 자신, 즉 트립신 노젠을 또 절단해서, 그러니까 이 엔자임 자체도 전부 자체도 펩티데이즈 기능이 있는 거죠. 엔테로카이네이즈도 펩티데이즈 기능이 있고 트립신도 기본적으로 펩티데이즈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립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트립신 노젠을 절단하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트립신 노젠을 트립신으로 중간에 펩타이드를 잘라내서 트립신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프로레테이즈라든 프로엘라스테이즈 또는 카이모트리시노젠 뭐 이와 같이 분비될 때는 비활성형 형태로 분비가 되는데, 비활성 형태는 바로 원래 액티브한 그런 시퀀스 앞쪽에 마치 뚜껑처럼, 활성을 막는 뚜껑처럼 어떤 몇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폴리펩타이드를 트립신이 잘라내서 전부 다른 효소들도 전부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단백질의 소화 과정과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탄수화물은 2개 또는 3개의 단위체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까지 이제 내강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2개, 3개의 단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소화효소, 즉 막소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단위체, 즉 한 개의 포도당, 하나의 단당류로 분해가 된 다음에 비로소 흡수가 될 수 있는 데 반해서 단백질의 경우는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런 단위체로 쪼개지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단위체, 즉 아미노산 수준으로 잘라지지 않더라도 2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다이펩타이드 또는 3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트리펩타이드까지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장관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은 이제 탄수화물 소화 과정과 다른데, 그렇지만 이 장관 상피세포에서 몸 안으로, 그러니까 장관세포에서 혈장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위체인, 즉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가 돼야지만이 장관 상피세포를 벗어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이렇게 이제 단위체로 자르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대장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소화효소의 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작용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소장에서 소장 내용물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오게 될 때 같이 소화효소가 이제 넘어오겠죠. 그래서 소장에서 분비된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대장 자체에서 분비된 소화효소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의 경우 대부분의 소화 흡수가 소장에서 완료되는 반면에 반추동물의 경우는 조사류 공급 시 약 30%의 섬유수가 대장에까지 오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의 초식동물의 경우는 수용성 탄수화물의 50%, 그 다음에 불용성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대장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대장에서 주로 주된 소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장에서 탄수화물은 대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육탄당으로 분해가 된다. 그리고 육탄당은 다시 또 분해가 되어서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을 설명할 때 휘발성 지방산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과 같이 탄소가 2개, 3개, 4개 이런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으로서 크기가 작으니까 쉽게 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가 하강이 되면은, pH가 떨어지면은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하는 세균이 감소가 됩니다. 반면에 락틱 액시드 생성 세균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들이 락틱 액시드, 즉 젖산 생성 세균은 좀 더 산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pH가 낮은 환경에서는 더 다른 휘발성 지방산 생성 세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젖산 생성 세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락틱 액시드, 젖산은 상당히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장관 안에 많이 이제 모여 있게 되겠죠. 이게 젖산이 생성량이 많아지면은 흡수되기 전에 장관 안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됩니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투 물질 농도차가 발생을 하게 돼서 상피세포로부터 물이 내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은 이 락틱 액시드와 같이 이제 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산에 의해서도 장 점막이 이제 파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장 세포가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그 수분이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탈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락틱 액시드 같은 것이 평상시 세포막이 완전히 갖춰져 있을 때는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겠지만, 장점막이 손상이 되면은 그 손상된 부위를 따라서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몸 안은, 그러니까 산이 증가되니까 엑시도시스, 산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에 의한 소화 과정을 보면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반추동물의 반추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몸에서 완충기제 역할을 하고 있는 중탄산 버퍼와 그 다음에 인산 버퍼 시스템이 소화관에서 어떻게 양상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2개의 그래프는 말과 돼지에서의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에 있는 2개는 개와 고양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2개는 중탄산 이온의 변화고, 오른쪽은 이인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과 돼지는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결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탄산 이온의 농도는 맹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대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해장 말단 부위에서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중탄산 이온이 대장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산을 중화시키게끔 대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많은 양의 중탄산 이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인의 경우는 소화관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과 대제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결장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흡수가 되겠죠. 소화산물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될 테고, 그래서 소화산물과 이런 수분이 대량으로 흡수되면서 결장 하부로 갈수록 인산의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흡수가 잘 안 되지만 수분과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됨에 따라서 인산의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인산은 그냥 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 아래에서 이제 개와 고양이를 보면은 둘 다 이제 최고 농도는 이쪽 인산 쪽이 인산이라는 중탄산염을 봤을 때 최고 농도는 회장 말단이 아니라 위에 말과 대제는 회장 말단 부위에서 많이 이제 농도가 올라갔는데, 개와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대장에서의 일어나는 미생물의 소화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쪽 대장 들어가기 직전에 바이카보네트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 보이지 않고, 또한 장내 세균에 의한 소화 과정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산도 이제 많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 개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완충계가 그렇게 많이 작동되지 않아서 바이카보네트 농도가 이렇게 감소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 시스템이 이제 동물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